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동차, 사실 이 자동차의 역사의 시초로 올라가 보게 되면 수레 형태의 탈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퀴였죠. 땅을 굴러갈 수 있는 이 바퀴를 발견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할 때, 그때쯤에 이 바퀴의 첫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초창기의 바퀴는 나무 형태로 만들거나 테두리에 철을 살짝 입혀가지고 쓰는 이러한 형태로 조금씩 진화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바퀴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의 발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의 어떤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에 들어서 고무 형태의 타이어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퀴라는 개념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고무, 즉 타이어와 휠, 이 두 가지의 요소들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휠 부분입니다. 1924년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이 알루미늄 휠의 첫 번째 형태가 에토레 부가티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입 35라고 불리우는 부가티의 레이스카이자 명차죠. 최초의 알루미늄 휠을 개발해서 차량에 붙여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휠의 강성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주행 중에 그 방열에 대한 솔루션으로도 크게 작용을 했고, 무엇보다도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 관성에서 자유로웠고, 그래서 이 차는 결국 1926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까지도 이를 만큼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됐던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스포츠카들을 타왔잖아요. 제 첫 차였던 스쿠프 터보, 그 차를 탈 때만 해도 제가 휠을 4가지를 썼었어요. 14인치를 처음에 쓰다가 15인치 쓰다가 또 16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결국 17인치까지 썼었거든요. 그 당시에 스쿠프의 17인치는 진짜 지금 차의 한 22인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휠을 바꿀 때마다 그 느껴지는 주행 질감 때문에 여러 휠들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뒤로 탔었던 클릭도 당연히 휠을 바꿔서 사용을 했었고, RX8 같은 경우에는 BBS 휠을 제가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휠을 순정 상태로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뒀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튜닝의 가장 첫 단추는 항상 타이어와 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911이 하나 있는데 순정 휠이거든요. 근데 이 경량화 프로젝트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후로 스톨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BBS 공식 수입사에서 911용의 휠을 한 대분 보내주셨어요. BBS 저펜 본사 쪽하고 BBS 서포트 드라이버로 선정이 돼서,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런 케이스로 BBS가 드라이버에게 휠을 후원했던 적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BBS에서 좀 큰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휠이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따란, 짠. 이 BBS라고 하는 사명은요, 이 창립자 2명, 바움가트너 그리고 브란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했던 도시였던 쉴타그라고 하는 이 앞글자 3개를 따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BBS 안에서는 일반적인 스트리트용 휠을 만드는 부서랑 모터 스포츠용 휠을 만드는 부서가 있는데, 911에 맞는 이 휠은 놀랍게도 모터스포츠 부서 쪽에서 개발을 했던 휠이라고 합니다. BBS 독일과 BBS 저펜 두 군데에 이렇게 헤드쿼터가 있는데요. 단조 휠에 대한 생산 시설과 모든 기술적인 노하우들은 일본 쪽에 있고요. 이 독일 쪽에 있는 BBS는 최상위급 단조 라인 말고 그 아래급 라인들 위주로 생산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단조 휠을 생산한 다음에도 페인팅 기술은 또 독일 쪽이 좀 우수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컬러에 따라서 도색은 다시 독일에 가서 도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바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대분이 국산차 거의 준중형 차값 한 대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긁다가 휠을 긁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꽤 좀 두꺼운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휠을 한번 꺼내볼까요? 짠! 예쁘죠? 완전한 단조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휠입니다. 사실 BBS의 기술력은 이 단조 휠의 기술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알루미늄 단조 휠의 첫 역사는 BBS가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 단조 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페라리 팀에서 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강력한 무게인 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오퍼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했던 게 최초의 단조 마그네슘 휠이었습니다. 페라리에게 BBS가 그 휠을 공급한 이후 그 뒤로 8년 동안 그 휠을 끼고 페라리는 6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뒤로 여러 레이스 씬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망 24시에도 BBS 휠이 진출하게 되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 뉴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 나갔던 2016년도 그때에 이 BBS의 단조 휠이 전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SP9 클래스의 AMG GT3 차량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BBS가 진출을 하고 또 거기서 첫 종합 우승을 차지를 하기도 했었던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BBS는 계속해서 고성능 휠의 상징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조 휠을 쓰는 이유, 좀 더 가볍지만 좀 더 튼튼한 휠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 조직들이 치밀하게 얇은 형태의 더 튼튼하게 소재들을 압착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단조 공법이 요구가 되는데요. 단조용 프레스를 지금 현재 이 휠을 찍어낼 때는 이제 12,000톤급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911 프로젝트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차의 무게를 덜어내는 거거든요. 저의 타겟 웨이트가 한 100kg 정도를 지금 덜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휠의 무게를 줄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게가 과연 얼마나 나갈까? 이게 진짜 지금 어느 정도 무게냐면 제가 이거 손가락 하나로 들 수가 있어요. 이거 7.7 겨우 7.7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가벼운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원래 제 차에 쓰고 있었던 순정 휠도 포르쉐 911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가벼운 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륜 스펙의 무게가 약 11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이 휠의 무게랑 비교하면 그 휠은 40% 이상 무거운 휠인 거죠. 놀랍게도 그 휠도 BBS가 공급했던 단조 휠입니다. 진짜 들어보면 그 휠도 진짜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순정 휠의 규격은 림폭이 8.5인치짜리였거든요. 지금 이 휠은 순정 휠보다 0.5인치가 더 넓어져 있는 휠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7kg대 중반, 중후반? 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미친 거죠. 그래서 이 휠 디자인을 보시면 되게 독특하죠. 이 스포크의 중간중간이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들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측면 쪽으로도 뚫려 있어서 실제로 BBS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스포크 자체가 요거 하나로 요거 딱 10개 가지고 지금 이 휠의 하중과 몇백 마력의 출력을 다 견뎌야 되는 골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강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대요. 정말로 오랫동안 테스트와 실제 그 도로 주행 적용되는 차종에 얹어서 주행하는 테스트 같은 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쪽 면을 보시게 되면 힘을 받아야 되는 이 스포크의 사이드 부분은 두께가 두껍게 올라가고요. 가운데 부분은 약간 이렇게 컨케이브 형태로 돼가지고 오목하게 또 그나마 이걸 다 파냈어요. 그리고 진짜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그 휠 너트들이 걸리는 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얇아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이쪽에 강성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는 두께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슬림하게 만들 부분들은 슬림하게 만들고 그리고 힘을 받아야 되는 그 요소들에는 또 유려하게 라인을 살을 조금 더 덧대 가지고 강성을 확보해 놓은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BBS 각인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조 휠 포지드라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직광으로 보면 꽤 크롬처럼 반짝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보면 약간 블랙 휠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 제품 품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휠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림 폭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있거든요. 좁은 것도 있고 더 넓은 것도 있습니다. 순정 타이어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순정 림 폭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죠. 장착하고자 하는 타이어의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타이어의 트레드 폭의 너비랑 가급적 이 림 폭을 최대한 맞추거나 거기서 살짝 림 폭이 더 좁은 휠을 고르시면 타이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휠을 교체하실 때
저처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스타일링, 자세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교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사실 옵셋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트하게 팬더에 딱 맞게 떨어지면 레이스카 같은 느낌도 나고 훨씬 더 당당한 느낌도 살잖아요. 그래서 그 림의 폭, 림의 지름, 그리고 옵셋이라고 하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옵셋은 이 림의 중심부에서 요 면까지에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밀리미터로 표시하는 게 이 옵셋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바깥쪽 림이 차체의 팬더 쪽으로 조금씩 더 튀어나가는 형태로 움직이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림 폭이 더 넓어지지는 않았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옵셋이 순정일보다 10mm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바깥쪽의 면이 10mm가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간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림 폭이 0.5J가 또 늘어났다. 즉 12mm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옵셋 10mm가 튀어나간 것 외에 12mm의 절반인 이 바깥쪽으로 추가적으로 6mm가 나간 그 부분이 옵셋에서 더 깎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6mm 정도가 기존보다 더 튀어나오는 이러한 스펙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계산 잘못하시면 가끔 아예 차체 바깥으로 휠이 이렇게 뿅 하고 나가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거는 위법입니다. 네, 차체 바깥으로 휠이 돌출되지 않는 선에서 옵셋을 잘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전륜 휠이었고요. 네, 요거는 뒷바퀴용이기 때문에 림폭이 한참 더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순정에 들어간 20인치보다 0.5인치가 더 넓은 림폭으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1J의 20인치 규격인데 8.8kg 밖에 안 나갑니다. 순정 휠은 이 후륜 휠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3kg 정도가 나왔거든요. 순정으로 들어가는 BBS 휠이 거의 50%가 더 무겁습니다. 사실 그 순정에도 진짜 가볍다 하는 휠이었는데 네, 이 정도의 무게 차이를 더 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휠에서만 16kg 정도를 감량하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감량이 큰 것 같아요. 진짜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얼마나 변할지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아까워서 차에 달겠나? BBS 파츠라고 되어 있는 이 박스가 하나 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 먼저 나오는 거는 공기 주입하는 밸브인데 와, 이것도 뭔가 만듦새가 요거를 이렇게 뚫려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공기 밸브를 마련을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스타일링의 완성은 여기 있죠. 이거를 나중에 이 가운데로 이렇게 빡 이게 완성이죠. 네, BBS 휠캡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약간 휠기에 좀 에르메스 같은 느낌이죠. 항상 누구나 BBS 휠 진짜 한번 꼭 써보고 싶은데 와, 가격이 진짜 좀 부담된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솔직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휠의 가격이 지금 국내 정발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가격으로 봤을 때는 계량 가격이 300만 원이 조금 안 나갑니다. 세금이 별도로 붙어야 되니까 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한 300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순정 휠이 하나에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순정 휠 하나가 400만 원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휠 치고는 가격이 진짜 착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FIR 에보라는 스펙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걔는 구멍을 하나 더 뚫었더라고, 여기다가. 근데 이제 제 991에는 맞는 디자인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성능의 가장 가벼운 휠 솔루션을 원하고 싶다 그렇다면 FIR 에보로 가시면 됩니다. 포르테가라고 하는 라인이 있어요. 전기차 전용 알로이 휠입니다. 전기차는 훨씬 더 무겁잖아요. 애프터마켓 휠인데 원래 이게 1.5톤짜리 세단에 맞는 휠인지
2.5톤짜리 전기차에 맞는 휠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구름 저항에서 휠의 무게를 순정보다 더 가볍게 함으로써 얻는 전비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고중량 전기차의 스펙에 맞춰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신소재인 포르테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BBS의 라인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 하나만 바꿔도 사실 운전하면서 되게 체감할 수 있는 폭이 커요. 타이어도 크지만 휠도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그리고도 제가 BBS의 그 어떤 고지식한 면에서 좀 감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의 휠 제조사들은 한번 휠을 어떤 특정 디자인을 개발해 놓으면 허브 크기 맞고 PCD 사이즈가 맞으면 어느 차든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BBS는 특히 이 FIR이나 고성능 라인들은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본 딱 그 차종이 아니면 이 휠을 끼지 말라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PCD가 맞고 실제 끼면 볼트가 다 조여지는 그러한 차량임에도 자기들이 직접 이걸 걸고 테스트해보지 않은 차에는 쓰라고 권고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 마진에 대한 어떤 그 일의 불확실성도 허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휠은 포르쉐 911, 카이멘 박스터, 아니면 BMW M라인, AMG의 GT에 있는 그 특정 차종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차에는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마세요라고 아예 명기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차량에 맞는 BBS 휠을 찾고 싶다면 BBS 홈페이지에 가서 차종에 맞는 휠을 소팅을 해보시면 거기에 맞는 규격들이 나오고 그 휠들에게 세부 재원들과 무게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BBS 휠을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BS 휠이 사실 시중에 카피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휠의 카피 제품은 만드는 게 어렵거나 만들더라도 정말 위험할 거다. 근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에서 강성을 확보하는 거는 BBS 단조 기술 외에는 지금 솔루션이 없다라고 본인들은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휠 디자인 마음에 드시더라도 절대로 카피 휠은 사지 마십시오. 부러질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튜닝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왜냐면 포르쉐만 하더라도 순정 휠도 BBS가 만들었고 비싼 휠이니까 꽤 좋은 휠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휠을 튜닝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OEM 휠은 사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휠인 거는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 양산차에 들어가는 휠에 대한 기술적인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마냥 무거운 휠만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다 맞추고 통과한 휠들이 5위로 납품되는 휠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작 원가라든지 제작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추가적인 성능의 향상의 폭은 언제나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튜닝 휠들이 순정 휠보다 더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유심히 좀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애프터마켓 휠 중에는 오히려 순정 휠보다 강성이 더 떨어지거나 무게가 더 무겁거나 하는 휠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디자인 휠, 스타일링만을 위한 그런 휠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걔네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순정 휠의 스탠다드가 지금은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순정 휠의 이 까다로운 조건보다 더 깐깐하게 내부 기준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휠들, 이러한 휠들이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거죠. 구름 저항 면에서 이러한 라인들과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옵셋을 딱 맞추기 위한 규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성이 없잖아요. 사실 도로 위에 모든 차량들의 순정 휠이 다 똑같은 형태인데 나는 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차가 다른 차와는 확실히 좀 한눈에 봤을 때도 뭔가 좀 다른 이미지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휠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튜닝의 시작은 바퀴를 개선하는 것부터 휠도 개선해야 되고 타이어도 개선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적인 효과, 내가 돈을 투자한 거에 가장 크게 오는 효과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전 관성을 줄여주고 타이어의 그립을 높여주고 그거에 맞는 휠 규격을 찾아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끝에 있는 원심력은 더 커지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기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훨씬 더 이 회전치의 그 부담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20인치에서
훨씬 더 컴팩트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속으로 200으로 300으로 회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휠이 갖는 어떤 원심력의 부담감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현가 질량이 가벼워지면서 미세한 어떤 노면의 요철에 대한 그 부담에 대한 관성 자체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효과가 생기냐? 노면을 계속 읽으면서 이 서스펜션이 훨씬 더 빠르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로 전달되는 충격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드 홀딩이라고 하는 스포츠 주행이나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어 자체가 땅에서 이렇게 점핑해버리는, 호핑하는 이러한 형태의 증상들을 휠의 무게가 가벼워짐으로써 굉장히 많이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일관된 그립을 만들어주는데도 이 휠이 큰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 이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연비, 가속력, 이런 부분들에서의 추가적인 이점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동력학적인 부분에서 주는 차이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 림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타이어의 이 폭이랑 딱 맞추게 될수록 이 사이드월이 옆으로 노는 그 공간의 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조금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른 타이어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295mm의 타이어를 쓰더라도 윤거가 바깥쪽으로 몇 mm씩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의 코너링 성능 자체도 느낌이 한 단계 위쪽으로 올라가는 효과들도 갖게 되죠. 물론 윤거가 넓어지게 되면 코너링에서는 유리해지게 되지만 그만큼 또 이 노면의 폭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직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결국 본인의 목적, 컨셉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휠의 스펙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경량 휠들은 종종 트랙에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문이 붙는 그런 휠 브랜드들도 꽤 많아요. 엄청나게 강한 코너링 포스를 받으면서 잘 버텨야 되는데 휘거나 부러져 버리는 안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FIR은 모터스포츠 붓에서 나온 휠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되어 있는 강성의 타겟 자체가 레이스카에 꽂아도 될 정도의 스펙을 염두하고 나온 초경량 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로이 휠은 소모품으로 봐야 될까요? 녹슬거나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노면에 있는 포트홀들 같은 경우에는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 노면이 이 림까지 충격을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가 타이어 교체하러 가보면 고속 밸런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휠만 껴서 한번 돌려보시면 육안으로도 쉽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나는 좀 험한 도로들을 많이 탔던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참에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규격을 가지고 있는 휠로 한번 튜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차에 한번 껴보고 주행을 어느 정도 좀 해본 다음에 실제 주행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이 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쭉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달거나 내용이 좀 재밌는 게 있으면 또 다음 영상에 그걸 주제로 해서 한번 한 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장착하러 가볼게요. 안녕.